네, 당신의 투자 고민 어디서 함께 하시나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금요일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어떻게 되려나 네. 이렇게 열었는데 코스피가 0.7% 하락하고 코스닥은 1%대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네. 3,100선만 가면 귀신같이 좀 힘들어한다. 그렇죠. 거기가 이랬는데. 딱 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어제 정고점도 경신하면서 그렇죠. 마무리됐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내려와 있네요. 3,100선 밑으로. 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뭐 기적의 선반영을 이미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4월부터 트럼프가 각 나라에 4일부터죠. 각 나라에 관세율을 적은 편지 서한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반송함에 다시 넣어요? 넣고 일단 까보지도 않고 넣고 수치인 불명이라고 좀 핑계를 대고 싶은데 아니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뭐 약간 성적표 보내듯이 보내는 게 저는 좀 불편합니다. 좀 화가 났어요? 네. 뭐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없어가지고. 자, 이분과 함께 그래서 네. 다음 주 좀 중요한 일정도 많고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휴장이거든요. 그렇죠. 독립기념일.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표들도 약간 엇갈리게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관세 뭐 이런 부분들 다음 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정경영 연구원 모시고 얘기해 볼 텐데 그 전에 네. 세미나 안내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으로 떠나고 있는 N2의 세미나, 오프라인 세미나죠. 대구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요, 어제 나와주셨죠. 우리 쿨준 부장님, 박지훈 부장님과 이현주 부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국내 주식 투자 전략 한번 짜보고요. 투자 유망 종목 같이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혜 씨, 날짜가 언젠가요? 7월 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고요.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 8층 아트홀이니까 장소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링크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7월 9일이면 7월 8일, 9일 해서 이제 관세 유예. 그렇죠. 딱 그때네요. 이런 기간으로 알고 있으니까 요 기점으로 또 국내 주식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실전 투자 전략도 대구에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네. 대구 다음에 어디 가나요? 광주로 광주. 오란게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제가 출신이 그쪽이긴 한데 잘 못해 사투리를 어색합니다. 네. 자,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하반기 광주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유망 종목 분석 한번 해보고요. 채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구혜영 차장님과 이혁진 차장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날짜는 7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2시간 또 오후 4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N2의 광주 WM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준비하도록 할게요. 요 두 분 콤비로 이제 세미나 자주 가시는데 네. 반응이 현장 반응이 그렇게 좋다고 뜨겁습니다. 저희가 듣고 있죠. 네.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모셔볼까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이 저도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정혜경 연구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사하게. 오늘따라.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왜냐면은 우리 미국 얘기도 있는데 우리 국내. 상법 개정안 어제 네. 통과를 했고 오늘은 또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이거 사실 기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게 또 우리 소비의 마중물이 될 것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갈까요? 선희 씨?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네.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 성적표 이 매달 초에 발표되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걱정이 참 많았는데도 이제 좋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짚어볼 게 있는데 네. 미국 고용 얘기 먼저 할까요? 한국 얘기 먼저 할까요? 너무 많아서. 미국 고용 얘기부터 가시죠. 그래요? 왜냐?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좋았다가 저거는 안 좋았다가 이게 뭐 너무 오락가락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얘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시면 일단 어제 밤에 발표되었던 미국 고용이 양적으로는 매우 우수했습니다. 네. 이게 저번 이제 5월보다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래도 시장을 놀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일날 ADP 고용이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민간에서 고용 급여 시스템으로 이렇게
발표되는 그런 고용 데이터인데 이 ADP 고용은 마이너스 3만 명이 나왔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미국 고용이 진짜 많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7월에 금리 인하를 정말 단행을 하겠다. 이제 이런 베팅이 늘어났었는데 그 다음 날 발표된 미국의 공식 통계죠. 이 NFP 논판 페이롤이라고 하는 미국의 노동국에서 발표하는 진짜 데이터는 이제 이번에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양적 고용으로 볼 때는 이제 고용이 전월보다 증가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4.3%에서 4.1%로 다시 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양적 고용은 되게 견조한 이런 모습이 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약간 고용의 질은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고용이 너무 서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 금리 인하 확률이 되게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3분기 이제 여름철을 지나다 보면 이제 고용이 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 굵은 파란색 선이 이제 정부 고용을 나타내는데요. 이번에 14만 명 중에 7만 명이 다 정부 고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민간 고용은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또 40%가 이 의료 쪽에서 나왔는데 의료도 사실은 정부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지나 정부 고용은 매우 강한 건 맞는데 지금 민간 단에서 이런 그 서비스업 쪽에서 고용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이 되면 미국 고용 시장이 좀 약해지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데이터가 사실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시장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신뢰도 차이에서는 뭐가 조금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신뢰도 쪽에서는 요 ADP보다는 이 정부의 그 공식적인 이 노동국의 고용이 조금 더 맞다고. 왜냐하면 표본 샘플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둘 중에 보실 때는 요 NFP 고용을 보시는 게 맞지만 요 ADP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간 부분에 선행하는 이제 선행 지표로 볼 수는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정부 고용은 뭐 강할 수 있었을진 몰라도 지금 이 AI 생산성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9,000명 해고하겠다 이제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요 전문 서비스 고소득자들의 그 고용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여름철에 3분기에는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더 보면 네. 지금 그러면 ADP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진짜 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보고서가 잘 나오면서 7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는데 갔다. 네. 9월에는 할까? 근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7, 8월 물가 좀 봐야 돼. 이런 식이니까 그렇죠. 약간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의 측면으로 보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진 거라고 이제 9월. 봅니다. 9월에. 네.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말한 대로 이제 물가가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6, 7월은 아마도 계속 물가가 낮아지는 흐름으로 나올 건데 8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소폭 반등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유가가 물가를 누르는 그 힘이 이제 8월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상호 관세가 재개가 되고요. 그다음 유가가 다시 이제 유가 기저 효과가 없어지다 보면 물가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파월이 물가와 고용 사이에 약간 이 트레이드오프만 만약에 요 고용 시장이 좀 빨리 안 좋아진다, 악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정책 카드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은 좀 높아질 네, 수 있다. 인하 확률. 인하 확률. 네. 인하가. 네. 국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박지훈 부장님 나오셔가지고 경제 지표는 금요일 날 우리 정혁영 위원한테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타 강사죠. 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수출 지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5월 경상수지도 나왔는데 25개월 연속 흑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분석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6월 수출이 아주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제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환이 돼서 되게 우려감이 짙었었는데요. 이번 6월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으로 봤을 때는 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연도에 가장 최고 좋은 이제 그런 성적표였죠. 그래서 왜 이렇게 5월에는 부진하고 6월에 좋아졌나 해서 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상호관세가 7월에 재개된다고 하니 6월에 좀 물건을 땡겨서 사는 그런 효과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요 반도체 부분의 상승세였습니다. 이제 사실 한국의 지금 전체 수출 중에 4분의 1이 이번에 반도체로 쏠렸는데 이제 요거는 좀 이따가 산업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지금 반도체 그 메모리 가격이 이제 6월 달에 거의 전년 대비해서 2배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공급을 줄인다고 하는 공급 충격 때문에 좀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렸던 이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번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수출액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의 전기차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 10월부터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그 고율 관세 거의 45%에 관한 관세를 매겼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차들이 좀 가격이 싸졌던 상대적으로 좀 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리를 좀 빨리 내렸던 이제 지금 2%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유럽으로 좀 자동차 수출을 많이 밀어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뭐 축이잖아요. 네. 반도체, 자동차, 그렇죠. 양대축. 이게 이제 잘 나왔다라는 건 어쨌든 고무적인데 네. 약간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 깜짝 놀란 것도 있고 네. 왜 이렇게 잘 나왔지? 근데 뭐 미리 땡겨서. 뭐 땡겨서 아, 네, 네네네. 수출이 됐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 전반적으로는 상향 조정된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25년 수출 같은 경우를 이제 원래는 마이너스 4% 정도로 보다가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2%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저점이 조금 올라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3분기 때 상호관세가 이제 재개가 되면 되게 낙폭이 클 걸로 이제 연초에 좀 봤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요 관세 환경에 좀 적응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 뭐 소비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 낙폭이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간 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낮았고 2분기가 아마 가장 높을 거고요. 3분기에 떨어지긴 하겠지만 4분기에 완만히 개선되는 이제 이런 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찍었다. 네. 이렇게 보는 3분기가 거예요. 네, 어. 바닥을 찍고 이제 4분기에 조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트럼프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뭐 4일부터 편지 각국에 보내겠다. 지금 공식적으로 협상이 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 두 나라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상호관세 유예 안 할까라는 걱정도 사실 들거든요. 네. 우리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를 또 누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수출 쪽의 압력, 그 관세 압력이 3분기에 가장 클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미국의 관세율이 4월 달에 이제 처음 이제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꺼냈죠. 상호 관세 얘기를. 그래서 이게 28%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은 좀 13% 정도로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미국의 어떤 우리가 뭐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겠다, 자동차를 수입하겠다 요렇게 내보낸 어떤 선물꾸러미 아니면 제안서 같은 게 많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좀 요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속도가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한국 수출에 가장 바닥을 찍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좀 요 한국과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이 좀 가장 느려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뭐 상호관세를 더 유예해줄 생각이 없다. 본인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한국이 요 속도를 관세 협상에 대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한국 수출의 3분기에 마이너스 요인이 좀 맞고요. 네.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은 이번에 베트남에 대한 그 관세 협상을 이제 7월 2일 날 이제 마무리를 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한국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냐면 한국에서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도 문제이긴 했지만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했던
예전에 46% 그 네, 상호 관세도 맞아요. 되게 네. 부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요 46%의 관세가 지금 20%까지는 낮아진 게 맞으니 요거는 이 베트남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 한국 기업 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바닥이 높아지는 좀 이제 악화되었던 부분이 만회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진출해 있는 업종을 보면 보통 가전, 전자, 이제 핸드폰 여기서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의류, 그다음 식품 요런 기업들의 어떤 수출 경쟁력 악화가 약간 만회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어제 뭐 대통령 말씀도 하셨는데 네. 지금 서로 뭘 정확하게 원하는 건지도 아직 약간 그래요. 좀 덜 네. 파악된 게 있다. 맞아요. 이런 네. 언급이 아. 있었던 만큼 좀 급파악도 먼저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상호관세도 상호관세인데 우리 입장에선 품목관세도 굉장히 그것도 신경 중요하죠. 쓰이는 네. 문제.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의 네. 수출 품목을 보시면 네. 요거 이제 전체 품목이긴 하지만 요 반도체는 사실 미국향 비중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한국이 미국에 많이 파는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가 자동차, 그렇죠. 그렇죠? 부품, 그리고 가전도 거의 자동차와 가전은 40% 이상을 미국에 내보냅니다. 아, 그니까.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25% 관세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도 이제 6월 말부터 좀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가 되다 보니까 네. 아마 저희 생각에는 30% 정도 이상의 그 가격 상승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절반이 25% 관세를 받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재에 거의 한 반 이상은 노출이 된 겁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더 노출될 거는 이제 다른 마지막 반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이 15%포인트 높아질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수출이 안 좋았던 이제 그 상황이 일단 이 악재의 절반 이상은 반영을 해놨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 있어서 네. 아무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수출이 플러스로 다시 돌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이번에 되게 좀 좋게 나왔던 그 품목들이 요 소비재 품목들이었습니다. 의약품, 네, 화장품. 네, 의약품, 화장품, 식품. 또 이제 그 증가율은 낮지만 네.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의류 쪽이 갑자기 급반등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의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베트남이나 아니면 저쪽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미국에서 소비 심리가 좀 올라오면서 요번에 이런 가벼운 것들. 왜냐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관세 압력에 의해서 사기를 좀 꺼려 하는데 이런 뭐 의류 뭐 $30, $50 요 정도 선에서 살 수 있는 소비재들은 여전히 한국이 좀 팔 수 있는 네. 그 활로가 열려져 있다. 아, 근데 의약품도 계속 말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위원님 그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깜짝 수출 지표가 나온 거는 진짜 네. 반도체가 버팀목 역할을 좀 해줬었는데 하반기의 전망을 좀 보면은 미국 관세 지금 여기에 품목별 관세 25% 더하고 가격까지 상승하면 이거 주문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걸 네. 들으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으로 저희가 내보내는 그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실제로 관세가 부과가 되면 한 3개월 동안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대체 효과라고 그래서 네. 한국산이 비싸지면 다른 걸 사거나 아, 아니면 중국산이 비싸지면 일본 한국 걸 사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탐색전을 시작을 하거든요. 다 비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비싸지면 그 와중에 좀 싼 거를 찾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상호 관세율이 어디가 더 낮냐, 그러나. 높냐가 정말 중요한 아하, 문제입니다. 네. 다 같이 비싸질 때 더 낮은 그 가격을 그래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 그니까 관세가 진짜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건 한국이 네. 중국과 일본보다는 상호 관세율이 지금 낮거든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 부과받은 것이.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 중국 이렇게 세 국가가 싸우는 와중에서 한국의 상호 관세율이 가장 낮은 건 그래도 좀 안도할 수 있는 요인이다. 네. 다만 금액적인 측면에서 3분기 때 이 수요가
떨어지는 것은 좀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요 대체 효과가 한 3개월 동안 이어지다 보면 이제 그 소비자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네. 내가 요 제품은 뭐 한국 거를 더 써야지, 요 제품은 뭐 중국 걸 써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요 수출 낙폭이 이제 4분기에는 좀 완만하게 개선될 걸로 보는 이유가 그 대체 효과가 3개월 동안 나타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 중국의 칩 설계 소프트웨어 네. 일부 규제했던 것도 완화해줬잖아요. 간밤에 뭐 들렸던 네. 어제인가요? 저녁에 들렸던 소식인데 이게 이랬다 저랬다 약간 이러고 있고 중국하고는 좀 분위기가 계속 좋은 분위기가 좀 유지가 되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네. 들기는 하는데 이런 관계에 따라서 우리 수출에도 영향도 있을까요? 중국과의? 네. 이제 아마 소프트웨어 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요 반도체 수출을 대부분 절반을 이제 중국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어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 하드웨어 반도체 규제를 좀 완화를 해주면 그러면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를 팔 수 있는 게 크게 늘어나는데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에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은 조금 작다. 이제 그렇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역 합의가 이제 분위기가 좋아져서 만약에 네. 괜찮게 흘러간다면 간다면 그렇죠? 한국은 중국의 중간재를 많이 납품하는 많이 이제 네. 보내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수혜를 한국이 가장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두 그 국가의 관계가 네. 좋아진다면. 그래서 최근에 뭐 나오는 뉴스에는 뭐 9월, 10월 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을 하겠다. 네. 이제 그때 어떤 미국에 관련된 주요 그 CEO들과 함께 가겠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저번 4월처럼 서로 죽자고 싸우는 이제 그런 그 국면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양보할 거를 하면서 이제 무역 합의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4분기에 수출이 반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트남을 가장 먼저 한 건 약간 중국에 대한 견제구였던 걸로 네. 생각이 되고 일본을 지금 트럼프가 때리는 거를 우리는 또 눈치 싸움으로 잘 보고 있어야 될 거야. 비슷하게 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오늘 아까 EU의 지금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유럽에서 우리 자동차 참 좋아합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수출량이 쫙 떨어지는데 유럽에서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쪽이 막히니까 한쪽이 좀 열리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유럽이 한국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어떤 브랜드 측면에서는 사실 한국이 뭐 완전 높은 이제 이런 비싼 요런 차들과의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좀 아시아 자동차 가운데서는 그래도 가성비, 뭐 브랜드 이런 것 중에는 이제 일본, 중국, 한국 요 3사 중에는 그래도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오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과 중국의 그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네. 이제 이 환경차를 유럽이 중국산 환경차를 되게 고율 관세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반사 수혜를 받는 아하. 그 영향이 좀 하나 있고요. 네.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이 원래 이 유럽향으로 이제 한국이 가장 자동차 수출을 많이 했을 때가 23년도였거든요. 그런데 요때 유로존도 이제 그 CPI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금리를 4.5%까지 올렸어요. 미국은 5.5%까지 올렸었죠. 그런데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매우 빠르게 내려주다 보니까 네. 거의 이제 절반 이상 금리가 2%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토론 받을 때 금리가 많이 이제 낮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유럽에서 이제 유럽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확보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과 달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요 친환경차를 계속 늘리겠다. 이제 전기차, 요런 네. 그 정책 기조가 지속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그 가성비 그리고 브랜드 이런 입지를 통해서 지금 한국이 EU로 자동차 수출이 늘려나간 요 흐름이 25년도에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이 잠든 사이. 네, 그러니까요. 제목 자체가 미국이 잠든 그러니까. 사이인데 네. 전기차의 사실 대명사는 많은 분들이 테슬라 얘기를 알고 계실 텐데. 하는데 네. 감세법안 통과되고 이런 막 댓글들 봤어요. 머스크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네, 전기차 시장에서의 테슬라
너무 좀 우리가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거긴 하지만 우리도 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영향을 받을 정도면 이제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전기차도 그 악영향을 피해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네.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이제 그동안은 늘 뭐 울산 공장, 이제 한국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팔았던 이제 그런 여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현지 생산 공장을 돌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올해에 계속 마이너스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는 국내 생산이 아니라 해외 생산이 돌아간다. 그래서 이 수출 데이터가 볼 때는 조금 안 좋으실 수 있겠지만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이제 수출 데이터보다는 조금 나은 이제 그런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은 조금 지켜지더라도 이 수출 데이터가 안 좋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게 네.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요. 오 BBB 법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결국에 의회 이제 통과했고 대통령 책상에서 이제 서명 참 이제 어떻게 앞두고 7월 있는 4일 독립기념일에 딱 서명하려고. 근데 딱 그거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했었는데 상원, 어쨌든 상원? 다. 네. 참. 그렇게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감세 뭐 통합 패키지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가 얘기했던 어떤 정책들에 이렇게 된다면 관세 수입 또 한쪽으로는 감세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리포트도 관련돼서 이제 쓰셨는데 네. 네. 그 의견 좀 정리 듣고 싶어요. 네. 제가 하나 그 가져왔던 그 자료 중에 하나가 이 관세 수입이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되게 크게 이제 4월, 5월 되면서 자번 이제 직전 한 1년에 대비해서 두세 배로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던 말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감세를 통해서 정부 재정 적자가 늘어나겠지만 그 적자를 관세 수입으로 메우겠다. 이제 그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는데 그 얘기가 실제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실 요 관세 내는 이 관세 수입에는 한국 기업들이 내는 돈도 잡혀 있고요. 모든 글로벌 기업들의 돈이 다 이 그렇죠. 관세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얘기긴 하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제 그런 정책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로 수입이 늘어나면 이제 그 돈으로 오히려 기업들에게 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민간 소비자들에게는 팁. 그다음 이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이제 제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관세 수입이 미국의 소비자나 아니면 기업에 흘러 들어간다면 이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확대하면 아마 요거는 26년에 한국 수출이 다시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좀 한국 수출이 안 좋아지는 건 좀 기정사실이겠지만 네. 관세 여파 때문에요. 그런데 26년에는 이 OBBB 법안이 미국의 기업 투자 그리고 미국 가계의 소비를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 26년에 가서는 좀 한국 수출이 플러스 증가율로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관세 수입이 실제로 이제 찍히는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숫자로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많이 하고 여기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뭐 출렁출렁 거리니까 모르겠어요. 비판의 목소리도 많지만 어쨌든 지금 취임 6개월 돼가는데 지금 그린 대로 굉장히 뭐 하나씩 잡음은 많았지만 되고 네.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맞아요? 6개월 네. 정도 됐는데. 저도 이렇게 네. 쭉 1월부터 생각을 해보면 저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만약에 실제로 상호관세를 이렇게 막 30%까지 붙였을 때 네. 글로벌 물동량이 끊기지 않고 경색되지 않고 이게 살아남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얘기들이 정책들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 수입이 늘어나다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국채 발행을 좀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국채 발행을 좀 싼 값에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좀 보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요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고용 파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게 그 이민 정책이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격하게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서 그렇죠. 계속 내보내다 보니까 이러면 고용 시장이 아주 싹 급하게 식을 거다. 고용이 매우 빨리 무너질 거다. 이제 이런 시선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좀 경기가 쿨링됐던 그
부분이 지금 미국의 임금 상승률을 크게 높이지 않는 데 일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를 떠나서 이민을 일단 막다 보니까 미국의 노동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기가 너무 강했으면 이게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뭐 100만 명밖에 없는데 기업의 수요가 15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임금이 막 오르면서 그렇죠. 물가도 아마 크게 올랐을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훨씬 더 쉽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이민 단속 정책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물가를 좀 떨어뜨린. 그런데 관세는 이제 물가를 올리는 요소지만 나머지가 물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게 좀 경제를 균형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는데 그래도 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선혜 씨 말대로 참 그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의도한 시나리오가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딱 맞아. 네. 저 오늘 저 위원님 아침에 눈여겨본 기사가 하나 있는데 네. 해외 이제 IB들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1% 올렸습니다. 상향조정. 예, 이게 1년 4개월 만이라. 근데 0.1% 올려도 1%가 0.9%야 성장률이. 그래도 올렸다니까. 네, 이건 뭐 긍정적인 건데 이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신호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오 그래 니네 추경 안 한다니까 좀 살아나겠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요 한국의 어떤 펀더멘털이 이번 2분기부터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개선이 좀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이 내수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반기까지 요 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경에 대한 그 재원이 하반기에 풀릴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 이전에도부터 보면 요 소비가 한국의 소매 판매가 좀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소비가 아직 돈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올라오냐라고 해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그 한국의 소비 상황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한국 원래 이제 데이터들은 월에 한 번씩만 집계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스텟 그 통계청에서 매주 주는 데이터가 신용카드 이용액, 온라인 지출, 이제 배달 외식 이럴 때 쓰시는 돈들을 가지고 이제 만든 지표들인데 요게 이제 예전에 그 계엄 때 한번 크게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정치적 그 불확실성이 이제 가장 고도화됐을 때 네.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계속 소비에 쓰시는 돈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1분기 때 좀 저점을 찍고 네.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새로운 정책이 실행이 되겠구나. 신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 0%대의 성장률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일반 가계분들도 우리 소비자들도 소비를 더 늘리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분기의 수출 개선은 좀 일시적이었으나 소비는 아마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소비의 강화가 하반기 때 수출의 약화를 좀 만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실제로 저는 좀 효능감을 본 게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기 외식 한번 하자 내가 쏠게 이러시더라고요. 실제로 해서 고기를 맛있게 또 제가 얻어 먹었는데 근데 갑자기 왜 사시는 거 했더니 곧 저기 정부에서 돈 준다니까 다 먹고 여쭤본 거예요? 그거 믿고 아예 땡겨서 쓰는 거지 하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그런 또 기대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마음의 그게 좀 어떤 심리적으로. 그렇죠. 내수가 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너무 과도한 지출은 아니지만 좀 회식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게 좀 돌아야죠. 다 잘 먹고 잘 돈이 살자. 좀 예. 돌아야 된다. 우리 저기 선혜 씨도 저도 맛있는 거 한번 사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몇 번 해요. 진짜 한번 사야 돼요. 네, 한번 사세요, 진짜. 그러니까. 몇 번을 했는데도 안 사니까, 내가. 제가 그럼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딴 얘기를 하니까 그래, 위원님이 끊어주시네. 아니, 감사합니다. 왜냐면 요 음식 숙박에 좋아요. 대한 그 GDP에 네. 대한 네. 퍼센트가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소비가 한참 좋았을 때가 22년도였잖아요. 그때는 GDP에서 이런 음식 숙박업에 대한 그 지출이 5.5%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내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식을 잘 안 하신 거죠. 외식을 하거나 어떤 여행을 하시거나 이제 그런 그 포션이 매우 적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5%까지 내려왔어요. 역대 지금 최저치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보시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고기 사 드시거나 서로 회식을 하시거나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의 음식 숙박 이런 서비스업에 대한 매출을 좀 늘리고 그럼 요거는 또 다시 한국의 민간 소비를 늘리고 GDP를 좀 개선하는 이제 그런 영향을 끼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얼마 전 나온 물가가 좀 올랐더라고요. 네. 2.2%인가 나왔더라고요. 다시 2%대로 이제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좀 많이 차지하는 게 실제 외식. 먹거리 외식 물가. 이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많이 쓰고 싶은데 또 올랐으니까 네. 이런 관계도 좀 상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네.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번 상반기 동안에 이제 정치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틈을 타서 아무래도 이제 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좀 빨리 그런 올렸던 거구나. 부분이 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정부가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가격들을 모니터링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는 가공식품 물가가 되게 빨랐지만 하반기에는 그 물가 오르는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겠다 속도가.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가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저희가 2%라고 하는 그 목표치를 이미 작년 말부터 달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오른 부분은 있지만 아직 수요가 그렇게 확 이렇게 개선된 회복된 그런 구간은 아니어서 이제 한국은 어떤 물가에 대한 우려 이런 거는 사실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도 어쨌든 올랐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뭐 네. 2.2% 이런 거는 물가 확 올라간 거 아니야? 그리고 체감되잖아요. 맞아요. 먹거리라는 맞아요. 게. 네. 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지표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금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는 그런 레벨은 아니다. 아니다. 네. 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미국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 점검해 봤고요. 또 2부에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 광고만 듣고 올게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정여경 위원님, 뭐 경제 지표 일타 강사님과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잠깐만 볼까요? 코스피가 0.6%대 하락 3095선이고요. 코스닥이 1.2% 하락 783선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위원님 이제 관세 얘기 앞서서 좀 했었는데 6월 초 철강 관세 상향, 뭐 6월 23일부터는 철강 파생 제품 관세 상향, 어떤 제품이 좀 속해 있는 건지 이런 좀 세부적인 것들 좀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제 6월부터는 6월 말이었죠. 이제 그 철강의 파생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철강이 들어가 있는 가전 제품에 대해서 아하. 관세를 이제 50%로 매겼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50%라니까 사실 정말 큰 숫자인 거죠. 저희가 보통 25%만 해도 좀 부담이 되는데 이제 철강의 50%를 6월 3일부터 이제 매겼고 지금 6월 23일부터는 철강 파생이어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집에서 쓰시는 냉장고, 그다음 뭐 그 세탁기, 네. 그다음 뭐 이런 그 건조기 필수적인. 이런 식으로 보통 가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전이 한국 수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미국으로 저희가 내보내는 가전이 거의 절반이라고 이제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6월에 가전 수출이 마이너스 16%예요. 근데 요거는 어떤 그 관세 영향이 아니라 그냥 소비가 안 좋아서 아하. 그냥 그 자체로 마이너스 16%인데요. 이제 여기에 6월 말에 가전 그 가전 관세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7, 8, 9월에는 더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게 이 전체 냉장고 전체
체금액에 대해서 50%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함량으로 봤을 때 요 철강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철강이 만약에 요 뭐 500달러만 쓰였다. 네. 그럼 요 500달러에 대해서만 50%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게 상호 관세율인데 아직 요거는 7월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요 상호 관세가 25%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이제 원래 미국으로 내보내는 그 냉장고가 2,000달러였는데 요게 이제 최대 한 33%까지 가격이 비싸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가전 수출이 이번 연도에 한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이고요. 근데 다만 해결 방법은 그럼 미국 내에서 요 가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다 모두 다 지금 미국 땅에 그 가전 공장을 세워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처럼 가전도 이제 미국 내 생산 위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에 찍히는 데이터는 가전과 자동차 모두 올해에는 좀 안 좋은 그 두 자릿대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실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저기 관세 계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이 가전의 철강이 얼마나 뭐 뜯어봐야 맞아요.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해야 되고. 네. 근데 요 철강 얘기 나왔으니까 네. 이제 가전 중심으로 좀 영향이 있겠지만 네. 실제 이제 철강 이슈가 이제 중국에서 뭐 워낙에 생산이 많고 그렇죠. 저가 공세 때문에 덤핑. 우리는 네. 너무 어려웠다. 이제 네. 이런 게 몇 년 동안의 그 스토리였다면 네. 최근에 이제 감산한다. 네. 그럼 가격 올라간다. 이게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 철강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철강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 네. 한국만 관세를 맞은 게 아니라 똑같이 관세를 그렇죠. 다 맞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나라랑 사실 크게 다를 점이 없는 거죠. 같이 맞았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철강 수출도 사실 보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어떤 우리나라 문제뿐만은 아니라 전 국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그 수출 증가율 보시면 네. 사실 이번 2분기부터 그러니까 4, 5, 6 계속 이제 마이너스 증가율입니다. 네. 근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철강의 어떤 수요를 좀 이렇게 공급을 이제 줄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런 흐름이 단기간 내에 바뀌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근데 반대로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수에 좀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한국으로도 많이 흘러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에서 만드는 철강에 대한 어떤 이익, 마진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한국에서는 중국산 저가 덤핑을 막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이미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철강의 수출은 안 좋으나 이 철강 내수 쪽에서 그리고 이번에 건설업까지도 이제 하반기에 다시 건설 투자가 진행될 그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철강은 내수용이 좀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더불어서 옆에 있는 지금 석유화학도 지금 5월 데이터하고 6월 데이터 소폭 지금 좀 줄어든 모습 보여주잖아요. 네. 비슷한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이 석유화학은 그 워낙 요것도 이제 중국의 공급이 이제 많은 거는 저가 맞습니다. 공급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아직은 없어 보여서 아직은 없어요. 네, 이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렇게 회복을 말할 단계가 조금 이른 것 같다. 그래도 이제 철강은 국내 수요라고 하는 것이 좀 하나 이벤트가 있기는 한데 아직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을 계속 이제 뭐 중국이 그동안 많이 늘려왔었고 아직 이 석유화학에 대한 공급을 중국이 줄인다라고 하는 어떤 명시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네. 좀 빠른 개선을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저희 이제 국내 소비 촉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중국 관광객이 돈을 얼마나 써주느냐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게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이 한시적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게 한시적이 아니라 아예 풀릴 수도 영구적으로,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또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기사를 원래 이번 연도에만 푸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그렇죠.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제 상시 허용할 수 있겠다. 26년까지도요. 그렇게 해서 본다면 이 중국인 관광객이 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25년도에 이제 그 월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한 39만
명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네. 아직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이게 24년 최고치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요걸 향해 지금 이제 이번 6개월 동안 되게 증가폭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요 회복세가 만약에 3분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한다면 네. 올해는 한 51만 명까지 회복될 수 있을 걸로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년 대비 한 40% 이상 증가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이 된다면 면세점 수요에도 사실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또 이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서비스 소비, 뭐 재화 소비 이런 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러면 이 GDP에서 외국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지난 1분기 때 그 소비 쇼크가 한번 왔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쓴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잘 안 들어와서 과거 24년보다 줄어들어서 이제 그런 영향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3분기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좀 입국을 하다 보면 한국의 소비가 개선되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건 이제 과거 한한령 이전에 보시면 거의 월 평균 70만 명 정도 수준이에요. 월 평균 70만 명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연간으로 다 따지면 거의 뭐 840만 야, 명, 그렇죠. 720만 명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까지 아직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전고점은 이번 25년도에 돌파할 수 있겠다. 이제 한한령 때문에 이렇게 낮아졌던 중국인에 대한 그 입국 수가 좀 이번 25년도에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 얘기를 이제 내내 좀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한알령이야라고 선언한 적도 없고, 없고. 지금부터 해제야라고 한 적도 없고. 없기 때문에 네. 분위기만인데 분위기는 지금 있는 거예요. 있기는 여러 네. 가지 감지되고 있어요. 이미. 좀 네. 그 어떤 공식적인 걸로 발표는 없잖아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먼저 작년 말부터 일단 중국이 먼저 이런 유화의 제스처를 내밀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여행 가면 무비자로 입국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중국 여행 갈 때 항상 그 비자 금액으로 뭐 10만 원 뭐 이상이 이제 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풀어주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제 한국 그다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좀 이런 서비스 무역 쪽에서 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 보이고 네. 거기에 이제 화답해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한국의 내수 경기도 살아날 수 있는 이제 서로 윈윈 전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뭐 요런 거는 엔터 레저 이제 요런 서비스 기업에도 어떤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터가 어제 오늘 좀 흔들리지만 네. 그래도 이제 올해 올라왔던데 상당 부분이 이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좀 있었죠. 또 네. 오늘은 또 개별 이슈이긴 한데 하이브 때문에 네.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댓글 남겨주고 그러게요. 계시네요. 네. 미국 얘기 잠깐만 좀 네. 해보면은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재밌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사로 접하긴 했는데 미국 학자금 대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학자금 대출을 코로나 때 받은 사람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지금 밀려가지고 뭐 신불자 위기가 200만 명 정도 된다.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되게 급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에서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걸 탕감하는 걸 그런 쪽으로는 이제 정책을 이끌고 가지 않아서 이제 이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 한 8% 정도가 연체율이 됐다고 아예 이제 선언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3분기에 남아있는 이벤트가 뭐냐면 이렇게 3개월 이상, 이제 90일 이상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너네 임금에 대해서 내가 15%를 정부가 떼갈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내 월급이 뭐 300만 원이다. 뭐 이러면 그 중에 한 45만 원 정도가 아예 자동으로 급여에서 제해지는. 네, 저희 이제 세금 떼가는 것처럼 네. 바로 이제 급여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미국은 이제 소비로 굴러가는 국가인 건데 요런 그 급여가 없어지는 거면 요게 이제 소비에 약간의 충격을 줄 수 있겠다. 이제 요런 그 기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요 임금을 제해지는 그 인구가 미국 전체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 한 3% 정도입니다. 그 3%에서 임금이 한 15% 정도 이렇게 떼어지는 거면
이게 뭐 미국 소비를 막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이제 그런 정도 강도는 아닌 것 아니다.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연체율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이때 전고점보다는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이제 그 미국의 스튜던트 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고질적인 문제여서 소비에 대한 이렇게 하방 압력을 가하는 이제 그런 요소는 맞았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극심한 정도는 아니다. 근데 다만 요거를 리스크 요인으로 좀 보고 있으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3분기 때 소비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침 어제 그 OBBB 법안이 이제 상원하고는 이제 다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 노이즈보다는 앞으로 이제 26년도에 이제 본인들이 어떤 팁이라든가 이런 연장 근무에 대한 그 소득 공제되는 게 줄여지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모든 걸 좀 정리해보면 네. 관세 해결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또 변곡점이 있을지 이 부분 제일 그렇죠. 중요하고 네. 네. 우리로서는 수출 지표 오늘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런 거 꾸준한 개선이 좀 필요한데 네. 하반기 이제 리스크로 좀 꼽을 만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한국의 관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나. 맞아요. 네. 이제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그 외 대외 부분에서 노이즈를 좀 상계할 수 있는 건 좀 한국의 정책 타임라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수출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내려가서 4분기에 올라가는 그런 궤적이 이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소비가 좀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 저희가 지금 상법 개정은 이제 7월 3일 이제 어제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됐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이제 뭐 배당 분리과세 그다음 뭐 세제 개편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오고요. 그리고 상속세 관련해서도 지금 법이 이제 개정될 것이 하반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벤트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보니까 네. 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네. 추경안 통과 말고도 계속해서 맞아요. 지금 정책 드라이브가 좀 세게 걸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런 것들 보면서 또 우리도 투자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것보다 이제 무난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네. 관세 관련된 얘기가 약간 이제 시나리오를 예측이 좀 힘들긴 하는데 네. 네. 좀 생각해 본다면 네. 당장 다음 주니까 어떤 것들이 좀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 네. 일단 베이스 시나리오는 네. 지금 현재의 보편 관세, 기본 관세 10%가 그냥 이제 유지되는 상황. 아. 그러니까 이제 너 만약에 한국한테 니네 아직 준비를 다 못했어?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냥 10% 지속해줄게. 그리고 빨리 트럼프 입맛에 맞는 걸 가져와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 일단 10%. 네, 10%로 보고 있고, 네. 근데 워스트 같은 경우에는 못 기다리겠다. 바로 그냥 25%로 올려버리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워스트 시나리오인 거죠. 그리고 베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에 있는 건데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관세 협정이 무역 합의가 좀 긍정적으로 맺어진다면 사실 그거는 한국도 미중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여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는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쭉 이어진다. 기본 10%가 이어진다. 그리고 워스트 같은 경우에는 7월 9일 날 한국의 상호 관세가 25%가 네. 된다. 이제 그러면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올해 뭐 마이너스는 계속 이제 기정사실로 깔고 가야 되는 이벤트고요. 그리고 베스트는 이제 요 미국과 중국과의 합의가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글로벌 물량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중 일정은 8월 초인가요? 그러니까 제네바 8월 회담이랑 11일, 런던 네. 회담 기초로 해서 네. 8월 며칠이요? 11일이요. 11일. 11일. 네, 초순에서 제네바. 중순 넘어가는 사이.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외교 전문가들은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외교로 좀 풀어야 되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대외 무역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이재명 정부를 전승절에 초대를 했는데 이걸 지금 가야 되냐 마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 전에 좀 한국과 미국이 먼저 좀 만나고 전승절 가고 그러면
에이펙에 오고 약간 이런 그림으로 가면 가장 좀 깔끔하고 네. 우리가 좀 실리를 다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어떤 바람이죠. 두 분도 좀 바람 있나요? 네.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좋죠. 네. 근데 일단 국무장관이 오기로 한 게 좀 취소가 됐나요? 우리만이 아니라 뭐 네. 일본도 그랬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다른 채널로 이제 하겠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요. 나온 사실인 네. 것 같은데 이대로 되면 좋죠. 만나고 해서 좋게 다 풀려가면 좋지만 네. 좋아요. 워스트까지도 한번 짚어봤고 좋습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일단은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좀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하락할 때. 왜냐하면 코스피가 지금 낙폭을 좀 더 키워서 1%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1.5%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네. 분위기는 어때요? 더 간다라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국내 시장은 다들 좀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6월은 빠르게 오른 국면이어서 이제 지금은 조금 쉬어가더라도 그냥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한국에는 남아있는 정책 타임라인이 이제 많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상승분을 좀 소화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상법 개정도 이번에 다 통과된 게 아니라 그냥 뭐 3% 룰, 그 다음에 이제 전자투표제 여기까지만 통과가 됐고 이제 안 통과된 그 사안들도 많이 뭐 남아 공청회 있어요. 네. 넘어간. 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이런 그 정책들이 계속 한국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하반기에 한국의 그 주식을 다시 주식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0.8% 성장률이 이제 1까지 약간 상징적 의미도 있으니까 네. 1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네. 요거는 아직은 약간 좀 역부족이에요. 1%는 네. 제 생각에는 이번 연도에 추경의 힘으로 1%가 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좀 보입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네. 추경이 연초에 실시가 됐으면 이게 홀로 효과를 다 반영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게 하반기에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0.3%포인트 제고하는 효과가 이번 상반기랑 이번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나눠져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성장률 올리는 효과가 올해는 한 0.9%까지는 좀 트라이를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예상 나온 대로. 네, 네. 1%를 어. 맞추기는 조금은 좀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그 성장 효과가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연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내년에 한국 성장률 올라가는 폭을 오히려.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타 강사님 오늘 여기서 좀 보내드릴까요? 일타 강사님. 아니 그런 생각이 네. 딱 맞지 않아요? 네, 진짜? 맞습니다. 진짜 오늘 제가 또 궁금한 거 다 여쭤봐가지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우리 정효경 연구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코스피가 1%대 하락, 코스닥이 1.5%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이 뭐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늘 올라가다가. 우리가 조정은 늘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오늘 그래도 지금 이번 주 계속 포스코홀딩스도 강하고 오늘 한국전력도 좀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가에 따라서 좀 희비가 갈려질 것 같은데 맞아요. 오후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 6%대, 한국가스공사 10%대, 뭐 이런 부분에 가스공사가 두 자릿수가 올라가고 있네요. 네, 지금. 이런 부분 상승이 네.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홀딩스도 3% 상승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까지 좀 내려와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도 빠지면서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하락도 좀 눈에 띄는데 그래도 마감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희 월요일 인사드릴까요? 월요일에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